오늘 또 마침 또 기후위기 얘기도 좀 나눠보고 할 텐데요. 또 의원님께서 지금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또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이사장을 또 맡고 계세요. 사단법인. 이사장은 아니고 이제 명예이사장. 명예이사장이시군요. 네. 얼마 전에 또 책을 내셨습니다. 네, 예. 예, 지금 화면에 아마 나가고 있을 텐데요. 세 권으로 된 총서 시리즈 내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예, 예. 뭐 요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일단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건 또 의정 활동하시면서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실 텐데 이렇게 인구 위기 또 기후 위기 뭐 이런 문제들에서 굉장히 좀 깊게 천착을 계속 천착하고 계신데 뭐 이렇게 하고 계신 좀 동기나 계기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의정 활동, 정치 활동의 핵심이 뭡니까?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지구를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것이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인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그 인구 위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적응을 할 것이냐. 네. 또 기후 위기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내일에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의정 활동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들을 다 모아본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제가 조금 국회를 쉴 때 네. 그 사단법인을 만들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국회 내에 여야 의원들 해서 주로 이제 여당 의원들이 계시지만요. 가장 큰 규모의 포럼 형태로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인구 기후 내일 줄이면 인기 내도 되고 영어로 하면 population and climate change, tomorrow 해서 팩트도 됩니다. 그래서 팩트.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지금 포럼 간담회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애 주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이 굉장히 꼼꼼하게 필요하지만 그중에 하나 이슈 중에서 하나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이 가사도우미 문제, 육아도우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그다음 파생되는 문제가 지금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번에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었는데 그 제도는 좀 절반이 조금 실패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우스 헬퍼가 아니라 케어 기버라는 그런 직역으로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케어기버로 되면서 사실상 이 우리 수요자들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간단한 설거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젊은 엄마들의 니드일 텐데 그걸 수요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사실상 아주 고액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사도우미 문제도 그렇고 간병인도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간병인을 누구나 사용하기 어려운 고액 간병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지금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E9 비자로 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열고 논의하자.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가 똑같이 한국인 근로자하고 똑같은 임금 체계를 에 따라서 임금을 할 필요가 있느냐.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누구나 간병 서비스 그다음에 또는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런 주제부터 시작해서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준비하는 것은 고령 사회로 가면서 얼마 전에 대한노인회 회장님도 노인 인구를 75세부터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과연 우리가 60세나 65세 정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정년 연장으로 하는 것이 낫겠느냐. 재고용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또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년 연장이 맞겠느냐 고용 연장이 맞겠느냐. 사실상 이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노인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정년 65세를 노인으로 했으니까 그들의 어떤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주었을 때 우리가 결국은 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과연 이 제도는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이것도 다음 주에 하는데요. 이런 많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지금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따라 변화하는 기후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굉장히 많은 어젠다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네. 좀 이 저출산 고령화, 이 인구 감소에 조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재설계를 해야 된다. 또 네, 이런 대목이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국가 재설계가 이런 것부터 시작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예. 그런 방향부터 해야 뭐 된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이 또 그 핵심이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인구 위기를 예를 들면 결국은 좀 더 빨리 결혼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예.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헝거리 법안을 늘 이야기하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 출산을 하기 위한 난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보육, 교육 이렇게 이제 순환이 된다고요. 이 생애 주기에 따라. 그랬을 때 보육 교육에 있어서 일가정 양립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노동의 유연성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노동 개혁의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보육 교육. 젊은이들한테 왜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느냐 물어봤을 때 여자든 남자든 1순위가 남자는 주거, 2순위가 교육이고요. 예, 여자는 1순위가 자아실현, 2순위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모두 교육비 부담을 얘기하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교육 개혁이 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금 개혁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결국 연금을 납부할 자보다 연금을 받을 수령자가 훨씬 많은 이 문제도 있고요. 예.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옛날엔 자산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특히 아이가 바로 노동력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아이가 바로 비용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내가 내 비용을 써서 아이를 키웠는데 내 아이는 나중에 옆집 부모의 연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아이를 하나 낳으면 출산 크레딧을 줍니다. 둘째 아이부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첫째 아이부터 주는데 출산 크레딧이라는 게 뭐냐? 연금을 지금 출산 크레딧을 1년 주는데요. 1년이라는 건 뭐냐? 연금을 1년 납부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이 하나 낳은 것을 연금 1년으로 인정해 준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적어도 아이 하나 낳으면 연금 10년 부은 걸로 인정해 준다면 이제 과감하게 아이를 낳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런 연금 개혁까지. 그러면 결국 뭡니까? 다 구조 개혁입니다. 예. 국가 재개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돼. 시기를 늦추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 제가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마구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기에 빨리 뭐 ILO 협약 때문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 왜 제가 이 차별을 둬도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 근로자들 E9 비자 제가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E9 비자로 온 혼자 와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예. 80%를 본국에 송금합니다. 결국은 본국에 있는 가족 부양을 위해서 80%를 송금하기 때문에 본국에 있는 가족 부양비는 한국보다 훨씬 저비용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10분의 1 수준이겠죠. 물론 이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생계비라는 거는 본인 1인에 대한 생계비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80%를 본국으로 송금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논의하자. 예. 저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 퍼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퍼스트. 네. 의원님 혹시 기후 위기 관련해서 조금 가장 주목하고 계신 부분은 좀 어디일지 그리고 좀 저희가 실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예전에는 그냥 환경 보호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가서 이 기후 위기 대응 문제가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기후 위기 대응의 문제는 결국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실현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제일 잘못한 것이 무조건 신재생으로만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컵29에서는요. 원전 3배를 선언한 국가들이요. 지금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원전도 클린 에너지로 인정이 되었고 예. 원전을 3배 이상 생산하겠다라고 목표하는 국가들이 이렇게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기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탄소가 나오는 곳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네. 그러면 에너지 산업에 어떻게 믹스할 것이냐. 신재생 저는 그렇다고 신재생 하지 말자가 아니라 신재생 원전
원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믹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탈탄소를 어떻게 빠르게 실현할 거냐를 예. 위한 잘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은 하나도 하지 말자면서 원전 스톱시키고 예. 신재생을 호남권에다 대거 만들었는데요. 송배전망에 안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는 거기서 생산이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생산이 됐는데 예. 이게 실제 필요한 산업이 있는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네.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고 하는데 전기 문제, 전기가 안 반도체 된다고 클러스터 그러죠. 만들 때 예. 전기하고 용수 문제 아닙니까? 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송배전망을 깔려고 하니 뭐 그 지나가는 곳마다 다 반대하잖아요. 주민들께서. 예. 결국은 에너지 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예. 실현 가능성. 예, 그래서 에너지 믹스를 빨리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해서 정말 탈탄소 에너지를 빨리 가야 되나. 이거는 왜냐하면 뭐 내년에 씨밤 뭐 유럽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제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약간은 저희가 시간을 번 것 같은 그런 건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기네는 석유 생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저는 미국도 역시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 큰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다 해서 우리가 이 에너지 부분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좀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요 문제 뭐 계속해서 조금 논란이 계속 제가 참고 커지는데. 있다가요. 예. 그 무슨 친한 핵심 당직자는 막 이러면서 나경원 가족은 안 썼겠냐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썼습니다. 아, 우리 그러니까요. 가족은 예. 그렇지는 않다. 예. 우린 왜냐하면 이 사태는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이게 당원 게시판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도 아닌 거예요. 당원 게시판 누구나 올릴 수 있죠. 그러나 당대표 가족이 조직적으로 그것도 예. 시간도 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올렸어요. 뭐 56분, 57분, 58분 뭐 이런 예. 식의. 그런데 당대표 가족이 조직적으로 플러스 그것도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은 매우 상식적인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게 당내 문제에 자꾸 얘기를 하면 이게 계속 뭐 인구기후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 좋은 얘기들은 아무도 기사 안 쓰시고요. 이 얘기 저희가 쓰겠습니다. 때문에 제가 예.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고 예. 특히 또 조직적으로 올라간 걸 보면 뭔가 이거는 누군가 한 명이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드는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죠. 내용이나 주체가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매우 조직적이다. 이 두 가지의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정말 좀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인정 좀 잘못된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냥 과잉 좀 뭐 그런 일종의 과잉 로얄티 뭐 그런 거였다면 뭐 말씀하시고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내 가족이 쓴 거다 안 쓴 거다 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시는 거죠. 플러스 조직적인 거에 대한 이유와 해명은 필요하겠죠. 이유와 해명. 왜냐하면 그게 뭐 우리 가족 중에 뭐 누가 아이들을 다 가져다 썼다든지 예. 아니면 정말 이게 뭐 속칭 무슨 다른 일이 있는지 저희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갖다 거꾸로 무슨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느니 뭐 다른 가족은 안 했겠느니 하는 거는 예. 좀 뭐 본질을 물타는 것을 넘어선 좀 뭐라 그러나 이게 좀 또 적반하장이라고 쓰면 또 이것도 기사 되겠네. 예. 기사 되니까 그거 다른 말로 좀 편하게 써야 되는데. 네. 어? 혹시 당무 감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 뭐 좀 저는 방법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 구체적인 안 방법. 하겠고요. 그냥 좀 이걸 거꾸로 이렇게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무슨 뭐 요새 뭐라 그러더라. 뭐 무슨 뭐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거 피하고자 하는데 그런 저는 말씀하시죠. 명태균 사건 좀 더 밝혀지면 좋겠어요. 아 예. 밝혀지면 의원님도 밝혀질수록 갑자기 소환해.
저는 피해자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자꾸 본질하고 다른 얘기들 하니까 아유, 저희도 이제 빨리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 적반하장한 기사 쓰시지 말고 예, 그럼 그냥 좀 이제는 이런 거 하나 좀 정리하고 우리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끝나면 다 이해들 해줘요. 예. 근데 이거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논란이 되거든요. 이제 이거 넘기고 우리가 다음 이슈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지금 의원님 그 한 대표 쪽에서 뭐 어쨌든 이 논란 관련해서 좀 김옥겸 프로젝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저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프로젝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기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우리는 친윤과 저는 용산이. 사실은 뭐든지 좀 이게 자꾸 우리가 맨날 비대위 체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예. 웬만하면 대표 임기가 있으면 임기대로 하시고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는 대권 나가겠다고 하니 대권 나가려면 금년 11월 내년 9월이요. 내년 9월인가요? 네. 내년 9월까지는 그만두셔야 되니까 그거나 맞춰서 그만두시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뭘 자꾸 그 리더십 맨날 흔들어서 바꿔봤자 뭐 생기는 거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한 대표가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하고 막 충돌하시다가 조금 덜 충돌을 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실도 조금 바꾸기도 하니까 예. 대통령 지지율 조금 낮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의 분열과 갈등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원 게시판에 제가 꾹꾹 참고 여태까지 얘기 예, 안 하다가 그러니까요. 저희 가족을 건드리니 제가 뭐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족도 우리 가족 같이 될까 봐 제가 할 수 없이 참전하게 됐네요. 예. 당 지지율이 굉장히 좀 저조하더라고요, 요즘에. 당 지지율이 뭐, 너무 안 좋아요. 예. 솔직히. 의원님 보시기에 또 중진 의원으로서 좀 어떤 좀 쇄신과 좀 이 타겟책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당이 해야 된다. 결국 이런 혹시- 논란 부분은 빨리 정리하고 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민생 이슈 같은 거를 이슈로 좀 주도해 가야 되겠죠. 이슈를 이게 이제 이슈로. 뭐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지금 뭐 얼마 전에 당의 경찰소 특위에서도 뭐 정년 연장 토론회는 한번 어제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런 거 해봤자 그거 아무것도 주목 안 받고 오로지 당원 게시판만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정년 연장도 저는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고용 연장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논의가 정년 연장이 과연 맞아 하고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그렇죠. 되죠. 연금급 임금 체계까지 걸쳐 있는 예, 이슈죠. 예. 그래서 이런 논쟁 같은 걸 우리가 하면서 정말 고령화 시대 대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들께서 그래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논의가 자꾸 묻혀가는 거는 역시 불필요한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그런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씩 챙겨가야 된다. 제가 뭐 요새 관심 있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 정년 연장이냐 계속 고용이냐 문제. 또 하나 사실은 요새 제가 관심 있는 게요. 이 마약 문제 빨리 어떻게든지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죠. 예, 예. 그래서 마약과의 정말 전쟁을 우리가 벌려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또 반도체 관련된 우리 법 개정하는 거 이것도 좀 하루빨리 해야 되고요. 그거 아세요? 정부 효율부를 저기가 맡았잖아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맡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데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기사를 첫 봤습니다. 번째, 네. 슈퍼 하이 머리가 엄청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이 정부 혁신 마인드가 있어야 예, 예. 됩니다. 예. 세 번째 뭐냐? 주 82시간 일할 각오가 된 사람. 저희 82시간. 반도체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주자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 52시간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외가 없었다는 게 비판의 지점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게 탈원전하고 이 주 52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연구실마저 주 52시간을 예외 없이 적용을 해서 연구실에 불을 끄게 한 것이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초격차 기술을 줄어들게 한 그런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이슈 속에서 좀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글쎄요, 우리 당이 이탈표 발생해갖고 통과시키면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 한다. 네,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탄핵하자고는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곧 탄핵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분열하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 뭐 의심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탈탈 털었던 수사고 뭐 그 결혼하기 전 옛날 얘기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네. 경우는 뭐 이거 갖고 지금 결국은 어떻게든지 국정 발목 잡는 거의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만약에 통과시키게 되면 저희 당은 문 닫는 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뭐 이 미증교사 1심 사건은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또 네. 판사 출신으로서 조금 이 1심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 자기는 2심 뭐 선뜻 납득되기 어려운 게 이제 뭐 영장에서는 또 뭐 위증 부분은 또 소명됐다고 또 되어 예, 맞습니다. 그런 지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해 좀 지켜보죠. 뭐 아.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예, 너무 뭐 그 판사 이상한 판사 이렇게 욕하는 것도 안 맞는 거고. 예. 어쨌든 그러나 선뜻 뭐 주장 그 뭐 판결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조금 선뜻 납득돼 있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좀 지켜보죠. 그러니까 판결문을 봐도 뭐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이재명 대표의 그런 뭐 부탁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증하신 분은 처벌을 받고 교사하신 예. 분은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것도 좀 납득 안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위증죄는 처벌받고 교사죄는 처벌 안 받는 경우도 또 있긴 있지만 예, 예. 또 하여간에 선뜻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또 사실이다. 그럼 2심이나 일단 2심을 좀 기다려 보자. 또 우리가 범죄 혐의가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이거 했다고 민주당도 뭐 정말 환호작약할 일은 아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이거 했다고 다 면죄부 주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차분히 봐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도 좀 민주당이야말로 우리 당은 아직 대표 임기 남았으니까 그냥 두는데 민주당이야말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온 국민이 집중해야 되고 예. 그거에 따라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대여 투쟁의 방법이나 수위가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장외 집회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조금 민주당이 좀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지난번 이제 공직선거법 1심 선거 나왔잖아요. 좀 궁금한 게 이게 이 다음 대선 전에 원래는 633 원칙이 있는데 뭐 1심은 굉장히 뭐 2년 넘게 걸렸는데 요번에 좀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1심 재판 나오고 나서 제가 용기 있는 결정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예, 예. 사실 굉장히 법원으로서는 아주 압박감이 심한 재판이죠. 그렇죠. 뭐 그 앞에까지 가서도 계속 시위하고 했는데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면 예. 대법원 판결이 그 전에 나올 텐데요. 조금 지켜보시죠. 뭐. 우리가 너무 법원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원에 대한 법과 예. 원칙의 재판을 방해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해하는 거다. 예. 예.